그럼 우리 이 가라지 포럼을 담당하고 계시는 가라지 포럼 대표 김영민 대표님을 한번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가라지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동시에 비즈협회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사실 많이들 안 오실까봐 내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눈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쪽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인데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많이 전략적인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말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창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기분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바쁘신 분들도 저희가 초빙을 해서 특강과 키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드시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네트워킹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참 좋은 사업의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즐겁게 잘 네트워킹 하시면서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크게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최정희 이사님 강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유명한 기업 배달의 민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저도 아주 즐겨 쓰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멀리 와주신 최정희 이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입니다. 사실 어떤 얘기를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몰라서 자료가 있긴 한데요. 이 내용을 훑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질문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달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기서 할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배달 음식을 중개하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으면서 되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골드만삭스를 투자은행 쪽에서는 GS라고 부르더라고요. 골드만삭스니까 GS, 이제 MS가 모건 스탠리라고요. 저희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리고 GS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저기 골드스타. 저희 그 전에 투자하셨던 투자자 벤처캐피탈의 대표님께서 GS 투자팀이 갈 거니까 미팅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골드만삭스 분들이 GS 분들 아무튼 왜 골드만삭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무식하게 물어봤죠. 혹시 골드만삭스에서 GS 돈을 운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골드만삭스는 GS 돈을 운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여기 더 이상 물어보면 추해질 것 같아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메일 주소가 전부 steven@gs.co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GS구나. 이게 해결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 골드만삭스가 왜 배달민족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그런펍이라는 회사가 있고 저스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요기요의 모회사 이거 독일에서 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펍 같은 경우에는 미국 코스닥에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이 2조 한 7천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스티스는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이 한 4조 4천억 정도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몰랐죠. 사실 그렇게 큰
회사인지 몰랐었는데 숫자적으로 비교했을 때 작년 한 해 저희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거래되었던 음식 주문 수가 6,200만 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그런법이나 저스티스 비교하면은 보실 바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이 면적으로는 되게 작기 때문에 작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큰 시장이라는 거를 저희가 투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제일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식의 상황이었는데 저스티스는 영국 회사이긴 하지만 글로벌 14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점 수를 보면 저희가 앱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지금은 6만 개가 넘습니다만은 무료 업소를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월 사용료를 지불해 주시는 업소가 지금 5만 6천, 6만, 그룹업은 3만, 저스티스 4만 6천 이 정도 되는데 한국이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오토로 하기에는. 왜 재밌냐 하면은 미국의 인구 순서로 따져서 그러니까 25개 도시를 나래비를 세우고 한국의 25개 도시를 나래비를 세우면 인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이 1,000만이 넘고 제일 인구가 많은 뉴욕이 800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세계 25개 다 더해도 3,500만이고 저희도 3,500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한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하긴 하겠지만 그런법이나 이런 성장해 가는 그 서비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개 대도시를 커버하기도 사실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만 커버해도 충분히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개 대도시만 커버를 해도 인구 숫자로 봤을 때는 충분히 비슷한 그런 시장 사이즈고요. 다만 뭐 저희가 1인당 국민소득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낮긴 하겠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오토로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최근에 저희가 배민 라이더스라고 해서 송파하고 강남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배달 안 되는 음식점들을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하는 서비스를 해요. 그 서비스를 할 때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이게 이 돈이 남습니까? 라는 이익이 됩니까?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도 도어대시라고 해서 그 배달하는 그런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뭐 포스트메이트라고 해서 혹시 미국이나 북미에서는 어떻게 그 퀵하는지 아세요? 자전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전거로 하냐면은 북미에서는 그 교통법규가 굉장히 잘 지켜져야만 하잖아요. 경찰들이 워낙 엄격하게 하니까 오토바이나 차나 뭐 별로 속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택배를 자전거로 합니다. 실제로 그 퀵을. 장점은 또 미국은 자전거가 대중교통을 탈 수 있죠. 그래서 원거리는 자전거 싣고 가서 내려서 다시 자전거로 가고 그런 그 퀵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메이트라는 그런 음식이나 여타 그 배달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도 있고 미국에도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영국에는 딜리버루라고 해서 배달 안 되는 음식점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7월에 700억 이상, 그러니까 70밀리언 US 달러를 7월에 투자를 받고 며칠 전에 다시 1억 불 투자를 받았어요. 1억 불이니까 1,1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의문 부호는 찍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는가, 돈을 버는 서비스인가에 대한 의문 부호는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저희도 받았죠. 강긴 배민 라이더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남습니까? 경제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는 짜장면을 오토바이로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치킨을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오토바이 배달로 음식이 경제성이 없다면은 30년 동안 어떻게 치킨이 살아남았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했었는데 그만큼 한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 서비스 하기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큰 시장이다라는 점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 어디보다 높은 국가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인구가 많고 그리고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높고
창업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김봉진 대표님을 창업하실 때쯤부터 뵀었어요. 저 저희 합류한 지는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명함이 이거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가로형으로 돼 있었고 제일 이제 21세기 최첨단 찌라시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영하는 디자이너 김봉진 이렇게 해서 명함 주시는 거예요. 우아 형제들 뭐 하시는 분인가요?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저희 전단지 모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단지를 모으나? 이런 느낌의 서비스를 하고 계셨는데 이 폰트가 한나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서 무료로 배포한 폰트예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마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 폰트를 보면 배달민족 폰트구나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폰트가 예쁜 폰트는 아니에요. 이 글씨체를 가지고 장문의 리포트를 써서 읽어보시면 못 읽습니다. 거의 뭐 완전 불편해요. 근데 왜 이런 세련되지 않은 폰트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처음에 폰트를 만들기 전에는 글씨체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배달의 민족 해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는 디자이너가 없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세련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경영하는 디자이너라는데 저 사람 디자이너 맞아?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혹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동아리방에서 얘들아 뭐 치킨 먹자 그럼 모이잖아요. 주로 누가 돈을 지불을 하나요? 선배가 되죠. 누가 주문을 해요? 막내가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망고에 실린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저녁 시켜 먹죠 이러면 이제 눈치 보면서 그럼 내가 쏠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은 지갑을 열게 돼 있고 제일 막내는 스마트폰을 딱 열죠. 딱 열고 이제 시킬 준비를 합니다. 뭐 먹을까? 뭐 중국집 시켜요? 뭐 피자 먹어요? 뭐 이렇게까지는 하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의 선호도 BBQ 시켜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치만 배달의 민족에서 시키는지 전화를 하는지 요기요에 시키는지는 막내의 권한이에요. 그것까지 뭐라 하진 않거든요. 야 배달의 민족 써!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모든 문화 코드나 브랜드나 아니면은 마케팅을 딱 그 막내한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세련되지 않고 좀 거칠고 저희는 B급이라고 부르는데 B급 문화 같은 것들 일부러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게끔 하려는 게 이제 저희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가져가려는 키워드였고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작년에 아시안컵인가 제가 정확히 동아시안컵인지 아시안컵인지 정확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배달 음식이 언제 제일 잘 나갈까요? 딱 이럴 때 이제 난리 나거든요. 특히 주말에 저녁 때 비나 눈이 예보되지 않았는데 아니면은 날씨가 따뜻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저녁 때쯤에 갑자기 눈이 오거나 갑자기 추워지면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국대 축구를 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국대가 축구하면 이제 난리 나거든요. 딱 이날이 그날이었어요. 일요일인가를 기억하는데 토요일인가? 하여튼 주말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시간에 하필이면 국대 축구를 하는 거예요. 다행인 건 일본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호주랑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날씨도 약간 안 좋았어요. 비가 올라오느라고. 이때 전반 1대0으로 계속 지고 있다가 후반 거의 끝날 무렵에 동점골을 넣어서 연장전 갔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대부분 다 이제 와! 온 동네가 다 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다들 치킨 시켜! 이렇게 되거든요. 30분 더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치킨 30분 더 배달해야 돼 이렇게 돼요. 진짜 이분들은 하루에 치킨집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한 60개 이상을 배달하신대요. 배달하시는 분들. 근데 치킨을 낮에는 잘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6시부터 한 10시, 한 4시간 동안 60개를 배달하려면 1시간에 15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배달해요. 이분들은 운동장에서 뛰시지만 그분들은 거리에서 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90분 동안 정말 녹초가 돼요. 근데 연장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죠. 또 뛰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토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배달의 민족 처음 서비스 나왔을 때는 오토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뭐 하냐고 물어보면 이제 저희 오토의 선두입니다. 저희 오토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전단지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용어들은 기가 막히게 그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사업을 오토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가 오프라인 투 온라인일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일까 저는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무슨 기준으로 이거를 오토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은 모든 서비스는 고객 경험을 위해서 또는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그리고 고객의 최고의 경험을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모바일 앱을 만들고 있고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고객 경험의 끝은 치킨이에요. 치킨을 내가 30분 안에 받아야지만 좋은 경험으로 남아요. 만약에 치킨을 30분 안에 못 받거나 뭐 받았는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거나 하면은 바로 배달민족 욕을 하기 시작해요. 댓글 달고 콜센터 전화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배달도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서비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객 경험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 경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배달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음식점이 잘 그 배달까지 마무리 지어야 저희 서비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고객이라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브랜드나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의 그 문화를 막내들을 집중을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에 서비스라는 관점에서는 그 오프라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전에 바로 결제라고 해서 앱에서 주문하고 결제하면 되는 그 기능을 이제 처음에 구현을 했을 때 그 주문을 음식점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정희 전화번호 쓰고 BBQ 치킨 한 마리 주소 적고 결제 완료 하면은 BBQ 여기 예를 들어 중구청점에 그 주문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분이 그걸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했었어요. 저희 콜센터 직원이 BBQ 중구청 그 웹사이트를 보고 주문이 딱 뜨면 이제 보고 사장님 배달의 민족이고요. 어디 어떻게 해주세요. 배달하는데 얼마 걸려요? 40분이요. 그러면 저희가 40분 엔터 딱 치면 40분 안에 배달됩니다. 라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사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IT 기술이 없냐, 기술력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하느냐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치킨집 사장님들의 연세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사장님, 자 이게 주문 접수 앱이고요. 뭐라고? 자 스마트폰 있으시죠? 있죠? 카톡밖에 안 하세요? 그분들은 카톡, 뭐 이메일도 안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카톡, 전화, 문자 이거밖에 안 하는 분들이에요. 왜 스마트폰을 쓰냐면은 대리점 가면 투시폰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분들한테 자 앱을 깔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구글 아이디부터 만들어드려야 돼요. 구글 아이디 만들고 해서 앱 깔고 하면 이제 그거 됐고 그래서 나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뭐 얘기하면 전화 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가장 익숙한 경험이 전화 받고 메모하고 배달하는 거거든요. 전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들 전화를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꾸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계속 바꿔가고 해서 지금은 전화로는 안 해요. 백업 라인으로 전화를 쓰긴 하는데 뭐 시스템이 장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백업 라인으로 전화로 주문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앱이나 아니면 저희가 만든 단말기를 통해서 주문이 준비되도록 해놨어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은 되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그 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결코 고객 감동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게 O2O 서비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배달 아카데미라는 것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인데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배달 음식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전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였어요. 근데 저희 회사 가보면 이게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냥 웬 온 동네 다 도배를 해놨거든요. 그 전에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가 웬 사무실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100번 봐야 기억한다 뭐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서 엄청 많이 강조를 해요. 저는 2000년부터 스타트업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IR 할 때 자료가 제일 첫 장이 뭐냐면 비전, 미션 이런 걸 써요. 되게 멋있게 써요. 뭐, 우리는 보안업계의 새로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멋있게 보이게 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구성은 어떻고 이렇게 가요. 근데 그러면은 매일매일 저희가 하는 행위들이 보안업계 글로벌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너무나도 추상적이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비전인 거죠.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는 비전. 근데 저희는 실제로 이 비전을 세우고 정말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입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사업을 뭘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럼 이 비전에 부합하느냐를 실제로 평가를 해요. 좋은 음식이냐? 이거 진짜 우리가 하는 게 맞냐? 이 음식이 좋은 음식이야? 이게 그런 걸 고민을 하고 먹고 싶은 곳에서 우리가 굳이 식당을 열 필요는 없잖아. 저희는 이제 식당에 가서 먹는 경험보다는 먹고 싶은 곳에서 먹게 해드리는 걸 저희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식당을 만들자. 그건 아니야. 그냥 비전과 맞지 않아. 정말 비전을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입사해서 그렇게 계속 의사결정하는 걸 보고. 그래서 김봉인 대표님은 모든 사업은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사업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비전이 뭐냐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그것만 깊이 있게 파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주변의 많은 유혹에도 강인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걸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말씀드렸던 배민 라이더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송파나 강남에 이 라이더들이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색깔이 안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칙칙한 그린을 쓰진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민트색이고요. 모두 정직원이에요. 저희가 고정급여를 주는 정직원이고 인센티브를 없앴어요. 보통 이런 배달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 많이 받으시거든요. 한 건당 500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중국집에 일하더라도 기본급 얼마에 한 건당 얼마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급 그러니까 정직원이고 그 대신 기본급을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제대로 된 직업을 만들어보자 라는 직업의식을 많이 심어드리려고 하고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릴 때부터 꿈이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음식 배달을 할 거예요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 사정이 어쩌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서 자존감이 상당히 낮으세요. 그리고 이걸 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잠깐 하는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서비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다니고 뭐 그러는 거죠. 지금 통제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좀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굳이 배달업이라는 것을 새로운 직업으로 만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 생각보다 배달 음식을 배달을 할 때 문 앞에 걸어두고 가세요가 되게 많아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겁나니까 문 앞에 걸어두고 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메모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친절 교육과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엄청나게 그걸 강요를 해요.
강요를 해서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냐면은 자기들끼리 약간 배틀이 붙어가지고 누가 갔다 와서 좋은 댓글 봤나, 아니면 누가 뭐 갔다 왔는데 누가 뭐 야쿠르트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받아왔다, 빅터500 받아왔다고. 나도 해야지. 뭐 이러면 이제 약간 배틀이 붙어서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저희 배달 지역을 송파나 강남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 라이더스라는 아이콘이 뜨고 클릭해서 업소가 쫙 나오는데, 그 업소 댓글 중에 라이더 잘생겼어요, 친절해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소 사장님들이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브랜딩이고 마케팅이고 서비스라고 믿는 거죠. 남들은 왜 이 헬멧을 민트색으로 굳이 칠해서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저희 브랜딩인 거죠. 이렇게 해서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 사실은 저희가 버스 쉘터에 광고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버스 그 정류장에 뭐 경의하는 먹는 곳이 그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광고 받으니까. 그리고 배민 프레쉬라고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바이크도 다 이렇게 민트로 칠해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배민 프레쉬는 트럭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 트럭입니다. 냉장고가 다 냉장 기능 냉장 트럭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딱 똑같은 민트색, 똑같은 민트 유니폼, 그리고 뭐 동그랗게 해서 배민, 아까 라이더스였는데 배민 프레쉬, 이 트럭들도 이제 돌아다녀요. 근데 좀 안 좋은 거는,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이 트럭들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돌아다녀요. 새벽 배송해요. 장점은 이제 교통체증과 무관하게 잘 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아침에 문 열면 딱 문 앞에 있으니까 옛날 우유 배달 받듯이, 신문 배달 받듯이 고객 경험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근데 다만 밤에 돌아다니니까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담삼아 그냥 낮에 때로 다녀보자, 한번 35대 동안 강남구를 한 이틀 동안 다니고 한번 해보자, 그런 농담도 하는데, 이렇게가 이제 브랜딩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언젠가는 민트색의 이동 수단을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민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프레시가 하고 있는 거는 냉장 차량을 통해서 배송할 수 있는 신선한 음식들, 저희가 여기서 뭐 당근을 팔거나 그러진 않고요. 반찬이나 국, 그리고 뭐 이유식, 김치, 빵, 샐러드, 주스 이런 아이템들을 지금 판매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좋은 음식이라는 비전하고도 부합하고,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하고도 부합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대략 내용은 제가 준비한 건 이런 정도인데, 제가 8시까지 해도 되나요? 네. 질문 위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릴게요. 네. 궁금한 거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한 가지 먼저 여쭤보면은, 그 배달 수수료를 없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두 가지 사업 모델이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료로 업소를 등록을 해주다가, 저희가 충분한 주문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장님들을 설득을 했죠. 3만 원을 내시면 위에 올려드릴게요. 월 3만 원을 내시면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월 5만 원을 내시면 더 위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광고비 받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수료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없앨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매출의 30% 정도를 포기를 한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월 100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면 30을 포기를 한 상황이었죠.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사장님들이 잘 마무리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잘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세매 받지만 한편으로 받지 않아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혹시 주변에 치킨집이나 그런 자영업으로
배달 음식들 하는 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진짜 인터뷰를 나가보면 예를 들어 제가 족발집을 문을 연다.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전단지를 찍습니다. 몇 장 정도 찍을까요? 네. 하루에 1000장을 한대요. 하루에 1000장을 뿌려야지만 자리 잡는다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더라고요. 누가 얘기해줬냐? 옆에 가게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자리 잡았대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0장을 뿌린다는데 한 장이 서울에서 50원이에요. 인쇄 플러스 그 뿌려주는 객단가가 50원인데 1000장이 5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이잖아요.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다들 1년은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1년 6개월 정도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룰인 거예요. 그 업계의 룰. 전단지로 주문 몇 개 들어오세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 몇 개 받으세요? 그러면 알죠. 그분들.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근데 전단지는 몇 개 나오는지 모르는데 하시는 거예요. 150만 원을 내고. 저희는 수수료를 받는데 그렇게까지 150만 원까지 내는 가게들이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언론에 10%라고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10%라고 치면은 150만 원을 내려면 저희한테서 1,500만 원어치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1,500만 원을 저희가 팔아드리면 10% 150만 원 저희 가져오는 거잖아요. 1,500만 원 팔아내는 데가 잘 없어요.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의 음식점의 평균 그 매출이 아마 1,000에서 2,000 사이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통계청에 찾아보면 그 어디인가 할 텐데 그러면 그 가게의 모든 매출 저희가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안 가져가는데도 저희한테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시고 그치만 5만 원은 내요. 왜냐하면 전단지 150만 원 쓰는데 이거 하루 전단지 뿌리는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5만 원 내시고 되게 쿨하시게 쿨하게 5만 원 내시고 수수료를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셈을 하시는 거죠. 한 개 팔아서 내가 얼마 남는데 내가 얼마나 가져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맨날 그 악덕 회사로 시사 매거진 이런 데 나오고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팠던 게 그 전에 프랜차이즈들이 욕먹던 걸 저희가 다 떠먹거든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피자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시켜서 어떻게 이거 계속 하다가 기자들이 이제 재밌는 그 하나 생긴 거죠. 건수가 야 이제 배달의 민족 하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길게 보고 사장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 결국엔 사장님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저희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드려서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저희가 매해 그 연말이 되면 꽃보다 매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상식을 해요. 그 사업 잘하신 분들한테 상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매출 기준 아니고 뭐 친절상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가족분들 모아요. 올해는 12월 2일인가 하는데 그 가족분들을 다 호텔에 A급 호텔이 아니죠. 어쨌든 호텔에 모아서 저희가 음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이벤트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가족들이 그렇게 호텔에 가서 밥 먹는 게 엄청난 경험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상소감 얘기하시면은 거의 그 종교 행사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배달의 민족을 생각났고요. 근데 그게 진짜 눈물 나요. 정말 못 있어요. 여린 분들은 그 안에 못 있어요. 너무 슬퍼서 못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왜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앞에 보여드렸던 게 이제 배달 아카데미 꽃보다 매출 지금 이걸 바꿨어요. 배민 아카데미로 바꿨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꽃보다 시리즈가 워낙 유명해서 청년 장사꾼 그래서 자영업 하셔서 성공하신 분들 저희가 초대를 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님도 자주 오시고 피자 알볼로 대표님도 요즘 자주 오시고요. 오셔서 이제 자기는 어떻게 장사했는가 그리고 의외로 그 자기 이름 걸고 치킨집으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오셔서 이제 어떻게 성공했는지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그 사장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저희가 뭐 1, 2년 안에 회사 상장시키고 창업자가 다 빠져나가고 엑시트하고 그럴 거 아니니까
굉장히 길게 보고 사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훨씬 더 시장을 더 키우고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가 저희 믿음이에요. 왜 비전에 먹고 싶은 곳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식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동네에 BBQ 치킨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디인지 아세요? 와, 다른 분들은 사실 BBQ 치킨을 가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BBQ 치킨은 네이버 찾으면 나오고 배달 쪽에 나오고 시키면 오면 되는데 항상 그 목 좋은 곳에 입점 고객을 받을 것도 아니면서 목 좋은 곳에 하고 그리고 또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참 이상한 구조죠. 아마도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꼬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해야 된다. 그래야지 프랜차이즈는 자기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치킨 원가에 부동산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 생각을 해요. 한 30%까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면 배달해주고도 훨씬 더 이익이 남는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일까? 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곳에서 배달이 안 되면 우리가 배달해주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지금으로서는 당장에 어떻게 돈을 벌겠다라는 명확한 그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경험상 사장님들하고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저희를 믿어준다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에서 좀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언젠간 돈 벌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른 배달 앱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차별점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글쎄요. 사실은 제가 거꾸로 궁금한데 왜 배달 앱을 주고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작년에 저희도 마케팅비를 굉장히 많이 썼고 요기요도 굉장히 많이 썼고 사실 TV 광고는 요기요가 먼저 했어요. 하고 이제 저희가 뒤늦게 했는데 그때 하필 또 세월호 사건이 겹쳐가지고 되게 광고 찍어놓고 못 내보내는 것도 있어요. 하필 또 부산 등대 앞에서 찍은 거라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내보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요기요보다 광고비를 많이 쓰진 않아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코바코라고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광고에 그쪽에서 이제 각 기업들마다 광고비 쓴 거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비교하면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요기요보다. 그런데 저희가 광고를 안 하고 요기요가 광고를 하는데도 저희 숫자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삼성갤럭시가 광고를 열심히 하면 아이폰이 팔리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희 회사의 가치 중에 하나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비범한 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를 짠 하고 해야 된다기보다는 작은 것들을 굉장히 정성들여 열심히 하면 그것들이 모여서 좋은 것이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업소가 많고요. 그리고 전화 주문을 하게 해주니까 사장님들도 편하고 굳이 내가 회원가입 안 해도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유로 자기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도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뷰 기능을 지금 다 가지고 있지만 리뷰 기능을 넣어서 사진 리뷰를 통해서 이 음식점에서 배달된 음식을 소비자 입장에서 검증해주게 해주는 기능이라든가 거기에 사장님이 댓글을 다는 기능 이런 것들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아마 서비스가 좀 더 달라 보이게 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모바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특허나 지재권을 통해서 신축적별 장도 맡기시지만 사업을 독점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후발주자가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뭘로 차별화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인 것 같아요.
왜 배달의 민족이 굳이 저런 예쁘지도 않은 폰트를 왜 만들어서 공짜로 뿌리는지, 왜 저런 경이하면 먹는 것이 제일 이거를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일단 이제 배달을 놓고 보면 저희가 언제까지 모든 배달하시는 분들을 정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0% 다 정직으로 하겠습니다는 아니에요. 뭐 글로벌하게 봐도 소위 말하는 크라우드 소싱이 되게普遍하게 얘기되죠. 누구나 배달을 할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가려고는 하는데 처음에 기준이 되는 것들을 딱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퀄리티나 그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을 하나 만들 때까지는 저희는 정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잘 되면 계속 정직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분들한테 어떤 비전을 심어줄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정비 기술을 가르쳐드려요. 바이크 정비 기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나이가 들고 뭐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뭐 정비하는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저희가 바이크 정비 기술도 저희 실제 바이크를 저희 센터에서 다 정비를 해요. 정비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정답은 없지만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키워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세스코나 세콤 같이 그렇게 직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규제를 다 챙기고 성장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건 자명한 거고요. 지금도 규제의 그레이한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스타트업을 하실 때 규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저는 일단 규제를 무시하고 규제가 나를 옥죄어 올 때까지 그냥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다른 데 강연 가서 갑자기 이걸 질문하셔가지고 되게 난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규제까지 다 챙기면서 하면은 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규제가 이슈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규제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본력이 됐든 뭐 어떤 언론의 힘을 빌리건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다만 규제의 불합리한 것들 약간은 좀 무시하고 내지는 지키지 않으면서 가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 아무리 잘 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네, 우리 항상 규제는 산업 발전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정도로만 방향을 잡고 가면 어떨까 싶고요. 대기업이 도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카카오가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하면 싸워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카오가 하겠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열심히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은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카카오가 배달의 민족을 봤을 때는 뭐 배달하는 거니까 우리 뭐 옐로우 아이디도 있고 카카오 택시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플랫폼 잘 활용하면 전국에 있는 그 파트타임 배달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배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는 이제 또 라이더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고 프레시라는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카카오나 다른 대기업이 들어올 때 해야 될 숙제들을 되게 많이 던져주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가 싶고요. 벤처 캐피탈들이 계시지만 스타트업들한테 그 네이버 가면 어떡할 겁니까?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물어보면서 정답을 얘기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냥 어떻게 대답하나 이 사람이 얼마큼 고민하고 사나 그 정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지. 왜 면접 많이 보시잖아요. 면접 볼 때 되게 뜬금없는 질문하면서 대답을 원하고 정답을 원하는 거 하는 질문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뭐 대기업에 어떻게 됩니까는 그 정도 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네.
주변 상점들에 계신 사장님들을 설득하러 돌아다녔을 네.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어떤 장점을 어떻게 어필을 해서 사장님들을 설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처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아, 사장님,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 뭐라고요? 스마트 뭐요? 이 상황인 거예요,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쳐져 있으시니까. 그래서 진짜 전단지를 주었어요. 왜냐면 사장님들한테 가서 사장님 저희가 뭔가를 하는데 스마트폰은 다 떠나서 저희가 뭔가를 하는데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 주문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가 핵심이잖아요. 주문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몇 개나? 일단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고객 몇 명, 저희 지금 서비스 연지 얼마 안 돼서 한 1000명 다운받았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앱에 들어왔는데 음식점이 없으면 에이 하고 이제 돕는 거잖아요. 네이버 가서 찾는 게 빠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달과 달걀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진짜 전단지를 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전단지를 다 주워가지고 그냥 다 스캔해서 다 올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단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니까 다운로드 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전화를 하면 주문이 가잖아요. 그럼 사장님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겠죠. 사장님, 지난달에 배달민족 주문 몇 개 받았어요. 우리 거 쓰세요. 자, 무슨 근거로 그걸 증명을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050 번호를 다 드리잖아요. 그게 뭐 어떤 조금 깨어있는 똑똑하신 분들이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한동안은 배달의 민족을 낙해시키려고 일부러 가게 없어 번호 안 넣고 자기들 번호 넣어가지고 한다니 나쁜 놈들, 왜 050 번호를 내 전화번호에 저장하는 거니, 뭐 이 XX들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요. 저희가 050 서비스 업자예요. 그래서 모든 전화가 050 저희 서버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카운트 할 수 있잖아요. 전화가 몇 개가 갔는지.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희 지난달에 저희 통해서 몇 개 주문 받았어요 하고 얘기해도 몰라요. 그 전화가 050으로 왔는지 몰랐는지 모르니까 똑같은 전화가 하는 건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전화를 딱 받으면 배달민족 콜 하고 시작해요. 사장님이 딱 받으면. 사장님이 전화를 딱 받으면 바로 연결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배달민족 콜 그러면 이제 주문을 막,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여보세요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받으면 계속 배달민족 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저희 영업사원이 가서 사장님 저희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문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냐고. 3만 원 내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1년 이상은 돈 안 받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걸 믿어주는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사장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장님들은 주문 몇 개 갑니다. 가는데 사장님은 얼마 내셔야 돼요. 제일 커뮤니케이션하기 쉬운 방법이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들을 짜서 하나씩 실행했던 거죠. 네. 질문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신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지금 아까 전에 라이더라든지 택시 부분에서도 신사업 가기 이전에 뭔가 발판을 쌓아놓는 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쿠팡에서 이제 뭐 로켓 배송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류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배달의 민족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내부적인 회의가 있지 않았는지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이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또 재밌는 문화 중에 하나가 요기요가 한대요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대부분이 다 까여요. 잘 안 돼요. 요기요가 한대요. 그럼 우리도 해야 되나요? 왜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항상 그렇게 의사결정해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게 왜 필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요기요랑 똑같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아닌 거죠. 그래서 쿠팡이 뭘 하고 있고 요기요가 뭘 하고 있고를 계속 모니터링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쿠팡이 전기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단 하나 쿠팡이 무섭긴 무서워요. 일단 저희보다 그 자본 조달할 때 10배 정도를 조달하시거든요. 이제 되게 무섭긴 해요. 그래서 그 알토스 벤처스 저희 투자자 중에 쿠팡에도 투자하셨고 저희도 투자하셨고 그래서 한킴 대표님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트 가서 냉장고 쪽은 비빔 프레쉬, 냉장고 아닌 거는 쿠팡 됐죠? 얘기해주시는데 어쨌든 뭐 전혀 의식하지는 않지만 의식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누가 뭘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봅시다 보다는 늘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객 입장에서 쭉 리스트가 꽤 많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서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는 늘 고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